워낙 불모지대였고 한국의 뭐 데이터라고 하면은 거기다 왜 돈 써? 그 돈 쓸 일이 있으면 광고비에 돈 쓰지.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마인드였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된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월급을 줄 수 있고 이럴 거라는 생각, 기대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일 근근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돈을 버는 걸 입증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로 데이터리셔스 한국이라는 분석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운 좋게 엑시까지 하게 된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웹마스터라는 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진 직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독 저는 그 좌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졸업한 해가 IMF가 터진 해다 보니 취업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취업에 실패하고 나서 이게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가져가는 이제 똑같은 코스, 그러면은 대학원이라도 라고 해서 대학원 입시를 했는데 심지어는 대학원도 떨어졌어요. 그 루저였던 그 2년 동안의 기간이 제 인생에선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게 반추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고 반성을 하고 정보 검색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정보 검색자 자격증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 정보 검색자라는 과정을 배우면서 웹마스터라는 교육과정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웹마스터 교육과정도 듣게 되고, 그 당시에는 백수인데다가 웹마스터 학원비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나름의 그 원장 선생님과 딜을 했죠. 내가 이렇게 나중에 취업해서 갚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듣게 되고, 그 교육을 들으면서 그 학원에 많은 통용되는 영문서들, 뭐 CSS, W3C 스펙 뭐 이런 것들을 한글로 번역한 알바도 그 원장님이 주셨었어요. 전공이 영어였던 게 사실은 비개발자로서 이런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을 배울 때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것들을 번역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직접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어서 결국은 웹마스터 그리고 개발자로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거죠. 이게 웹마스터라는 그런 직무는 요즘에 PO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웹사이트 오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산 휴가를 가게 돼서 제가 오너로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남자 동료들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출산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잘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잘릴 것 같다 라고 해서 주변의 동료들한테 너는 뭐가 제일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보고서 만들고 분석 업무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사이트 담당자별로 내가 분석하고 보고하는 일만 내가 맡아줄게 라고 해서 그 일을 저한테 모았어요. 그게 제가 데이터 업무를 하게 된 시작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로고 분석 업무도 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재밌었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확장하고 싶어서 CRM 컨설팅 회사로 옮기게 됐고요. CRM 컨설팅을 하다가 정량 데이터만 보다 보니까 정성 분석도 해보고 싶어서 리서치 회사로 옮겼고요. 리서치 회사에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온톨러지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분석 업무만 하다 보니까 또 실행이 너무 해보고 싶어서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에서 디지털 마케팅 팀을 이끄는 그런 이제 역할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한국의 어도비라는 회사가 그 디지털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군들을 출시를 하는 그런 타이밍에 어도비의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도구들을 활용한 그런 이제 컨설팅 파트너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도비라는 제품은 또 비쌉니다. 그래서 더 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구글 애널리틱스는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어도비의 그런 탁월한 그 컨설팅 프레임워크를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무료 도구에 접합해서 분석 컨설팅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정말 스쳐 지나는 작은 인연들이 얼마나 크게 엮여질 수 있는지를 항상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리셔스를 설립하기 전에 2015년에 구글 애널리틱스가 10주년이 되던 해라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구글 애널리틱스 에이펙 시장을 총괄하는 헤드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준비한 그런 아시아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아시아 사람들은 특징이 샤이해가지고서 뭔가 참여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애써 준비한 행사인데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손들어서 질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굉장히 이쁘게 봤었는지, 마틴이라는 친구였는데, 호주에서 이제 데이탈리셔스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크리스 바튼이라는 이제 CEO인 친구가 한국에서 세미나에 스피커로 초대를 돼서 한국 시장 얘기를 두 사람이 수다를 떨게 된 거죠. 한국 시장 너무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내가 한국에 괜찮은 분석가 소개시켜 줄까? 라고 해서 이제 저를 그 크리스 바튼에게 마틴이 소개를 해주게 됐고, 그 인연으로 크리스 바튼이 저한테 링크드인 친구 신청을 했어요. 친구 신청할 때 너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할 생각 없니? 이러고 친구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관심 있어. 그래서 한 달 후에 연락이 돼서 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콜을 하면서 너희 회사 브랜드 너무 이쁜 것 같아. 데이탈리셔스. 데이터는 맛있다. 너무 이쁜 브랜드인 것 같아. 나 한국에서 리셀링 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 콜에서는 오히려 난 네가 한국 지사장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지사장 할게 이렇게 해서 지사장으로 이제 뭐 연봉 협상 같은 걸 하고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계 법인의 지사가 설립이 되려면 뭔가 이제 자본금 이런 것들이 그 송금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마침 데이탈리셔스 호주가 M&A 프로세스를 한참 밟고 있어가지고서 저를 지사장으로 하이어는 해놓고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나름 영업을 열심히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법인 실체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법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 바튼한테 막 화내면서 너 어쩔 거야 이랬더니, 선영아 미안한데 네가 그때 리셀링 관심 있다 그랬잖아. 그 리셀링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서 자본금 500만 원으로 데이탈리셔스 한국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해에 매출액을 2억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해에 매출액이 10억을 하고, 그 다음 해에 20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수합병 하던 해까지 이제 그게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인수합병이 돼서 마지막 인수합병 될 때가 매출액이 39억, 40억.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매해의 성장의 퍼센트를 따지면은 4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고속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와 관련된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월급을 줄 수 있고 이럴 거라는 생각, 기대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소위 얘기는 목구멍에 풀칠만 하면 다행이지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불모지대였고, 한국에 뭐 데이터라고 하면은 거기다 왜 돈 써? 그 돈 쓸 일 있으면 광고비에 돈 쓰지.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의 어떤 마인드였기 때문에 돈을 벌고 뭔가 회사가 잘 될 거라는 기대는 요만큼도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일 근근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성과 측정 측면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성과라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컨설팅 의뢰를 하는 경우가 초창기에는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광고비에 돈은 많이 쓰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나한테 얼마로 기여되고 있는지 이런 거 자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알 수 있게만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하고 행복해 하셨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특히 뭐 광고비 성과 측정과 관련해서는 좋았던 경우로 얘기하면 좋겠으나 안타까운 사례가 먼저 떠오르네요. 그 회사 나름에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이어서 굉장히 큰 돈을 이제 디지털 광고에다가 쏟아부었죠. 10억 정도 쏟아부었을 거예요. 근데 그 광고비를 통해서 이제 뭐 유입은 꽤 됐으나 소위 얘기하는 전환 건수, 거기가 카드사였기 때문에 카드 신청 완료 건수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했는데, 카드 신청 완료 건수가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10억 썼는데 전환은 제로였던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 내부 담당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내부 담당자는 KPI가 CTR이었어요. 클릭률. 그래서 그 들어오게만 하면 되지 이후에 들어와서는 그 헤매든 말든 였고,
또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담당 쪽에서는 광고비를 10억을 써서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광고비를 그 키워드에다가 돌리고 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랜딩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또 추가 분석을 했었는데 그 키워드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왔잖아요. 랜딩도 상세 페이지도 아니고 메인에 랜딩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 도달해서는 그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검색 결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검색 결과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개발팀까지 엮어가지고서 그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서 그 검색어를 쳐가지고서 그 전환까지 됐던 사람들을 트래킹 다 했어요. 신용카드 발급 후에 한 달 후에 취급고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분석을 해서 결국은 다 박수받게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회사 업의 특성상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이제 이 분야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항상 고객사가 줄 서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인원은 한정돼 있고 능력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제 그 컨설팅이 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경력직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을 뽑아서 키워서 컨설팅 정도까지 하도록 그런 이제 그 역량이 오르도록 하는 기다려져야 되는 그런 시간과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그 성장의 속도가 항상 이게 맞물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갭을 저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키워놨던 그 컨설턴트들이 몸을 갈고 뼈와 살을 갈아서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고비였고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얘기한 바닥부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면은 시켜야 되는데 가끔씩은 이제 끝까지 잡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기질이 또 발현이 돼요. 그게 또 우리 팀원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 사실 우리 팀원들은 고객사를 넘는 것보다 제 기준을 넘는 걸 더 힘들어해서 근데 또 저희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잣대가 높았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약간은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도 조직은 대표의 그릇만큼 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계속 일일이 이제 간섭하고 케어를 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이제 조직의 사이즈가 커졌을 때 제가 변화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어떤 중간에 리더들을 두고 중간에 리더들을 믿고 그래서 조직을 이제 시스템과 체계를 통해서 그리고 룰을 통해서 돌아가는 조직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다가온 거죠. 좀 회사를 설립할 때 체계와 어떤 그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기에 인수합병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체계와 그런 것들이 공고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나는 내가 잘하는 걸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합병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외국계 회사의 어떤 그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체질이 완전하게 바뀌었죠. 진짜 외국계처럼 바뀌고 인수합병 후에는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피플 매니지적인 측면에서 거리 두는 거. 초창기 배우분들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직원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선생인지 학생인지 동호회인지 뭔지 살짝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메마른 조직이 되는 거지만 대표로서 배워나갔던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대표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이구나 라는 것들도 배우고 그래서 일부러 내 말의 무게가 심하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고 그리고 말을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의 방식을 바꿔나가는 것들을 배웠던 과정인 것 같아요. 창업을 하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LG라는 따뜻한 품을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어서 10명의 팀원이 반으로 줄고 저는 살아남은 자가 됐었는데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LG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굉장히 커리어적으로 불안함을 겪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비전 스쿨이라는 강좌를 들었는데 그 강좌 코스가 내가 태어난 이유, 그러니까 사명서를 쓰는 과정이었어요. 그 사명서 문구가 이렇게 돼요. 나는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컨설팅을 하고 책을 쓰고 했듯이 나는 디지털 심리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컨설팅 회사 설립하고 책을 쓰고 하겠다. 그리고 세부 그 액션 플랜도 있어요. 35살에 썼거든요. 이게 10년 후 45살에 창업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글로 쓴 대로 되더라고요. 10년 후에 45살에 이제 회사를 창업을 했고, 다 잃었어요. 이제 너희 다음 스테이지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이제 그 헤매는 과정이 있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명서 내에선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쓴 내용 중에 하나가 후학을 양성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장 싫어했던 말인데, 제가 항상 입 밖에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이 키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자가 컨설팅인 것 같고요. 키워서 남주자는 말 그대로 제가 키운 직원들이 저희 고객사 여기저기 다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 멤버들이 많아야지 이 생태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회가 되고 제 시간적인 여력이 되고 제 마음에 어떤 여유, 열정이 있는 한 저는 배워서 남주는 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